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춥죠. 지금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라고 하는데 특히 블랙아이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 연세법학원 네이버 카페 주소입니다. 연세법학원으로 검색하시면 나오겠죠. 밴드에도 자료 많이 있으니까요. 서울 연세법학원으로 검색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학습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부한 게 중개보수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포상금에서 1문제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1문제 정도 평균 출제됩니다.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지도감독, 행정벌인데요. 행정처분에서 2문제, 행정벌에서 2문제에서 4문제, 협회 1문제, 보칙 1문제 하면 6문제, 7, 8문제 정도 지난주 한 내용이 출제됩니다. 자, 근데 오늘 할 내용은 이제 거의 9문제, 33회 때는 9문제, 32회 때는 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부동산 신고하는 부동산이 뭔지, 외국인이 뭔지 용어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 대상,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공급계약 이런 게 있고요. 신고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요. 금정체계에 의해서 검증을 하는 건 신고관청이 합니다. 위반시 제재.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을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하고요. 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군지역만 신고하고 광역시 경기도가 아닌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해제 신고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30일.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좀 많죠. 33회 때 무려 9문제, 32회 때 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외국인 특례입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히 예외죠, 예외.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매매계약은 30일이고요. 매매를 제외한 교환계약, 증여계약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교환계약, 증여계약은 신고할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 상속, 경매 등의 경우도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아야 되는 적이 있는데 허가는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해야 되고요. 허가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요. 지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합니다. 허가 대상은 일정 면적 초과하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에 대해서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되고요.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되고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무조건 허가받는 게 아니라 주거 미지정은 60제곱미터, 상업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2년, 4년, 5년이 있습니다. 주택용지, 복지시설, 편의시설,
대체 토지 취득 2년입니다. 현상 보존 5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토지 4년이고요. 허가 위반하면 무효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 안 하면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하고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261페이지입니다. 기본서 261페이지 용어의정입니다. 261페이지는 법령의 구성이고요. 용어의정은 262페이지에 있죠. 262페이지. 262페이지에 보면은 2번 용어정의가 있습니다. 부동산, 양가로 1번 부동산 있죠?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하고요.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말은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목은 부동산 아닙니다. 신고하는 부동산은 아니라고요.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용어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란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이 말은 매매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신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란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는 외국인도 해야 되는 거죠. 262페이지 용어정의 봤고요. 자, 그 다음에 263페이지 신고대상 계약입니다. 신고대상 계약. 자, 신고대상 계약 263페이지 박스 안에 있죠. 부동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건축물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로 받을 수 있는 자로 선정된 지위, 즉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신고해야 됩니다. 매매계약. 그 다음에 공급계약인데요. 공급계약은 근공도시, 빈산주택, 근공도시, 빈산주택 이 8개 법률입니다. 8개 법률이 여기 있네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근공도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근공도시, 빈산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있죠, 주택법. 그래서 근공도시, 빈산주택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건축법은 해당 사항 없죠?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를 보면 먼저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매매계약만. 따라서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계약만 신고하고요. 공급계약도 신고합니다. 공급계약,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누가 신고합니까?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 계약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면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는데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만약 계약이 해제됐다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검정책에 의해서 실거래 가격 적정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고요. 검증은 신고관청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검증을 한 신고관청은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 조사를 해가지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그리고 만약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시도이사는 보고받은 내용을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입니다. 신고 절차.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자, 그러면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 의무자 등인데,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죠. 잔금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날로부터 30일 하면 X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다 30일이죠. 직거래라는 것은 개업공개사 없이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이때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뜻이지 반드시 제출을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하고요.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역시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단독으로 신고할 때 한 명이 거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단독 신고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 사본 첨부할 필요 없죠. 이렇게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불가능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중개를 했을 경우에는 공동중개에 참여한 개업공개사가 모두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해도 된다고 했죠?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 30일 아니고요. 265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방법입니다. 268페이지 5번에 신고 방법 있죠? 신고 방법은 신고서 제출, 방문 신고가 있고요. 전자문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즉 RTMS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게 전자문서입니다. 방문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전자문서는 본인만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고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은 대리권 수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1인이 제출한다. 이거는 방문신고를 말하는 거죠. 1인이 제출하는 것은 전자문서는 뭐 인터넷으로 하니까 따로 제출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빈칸 다 채워가지고 클릭만 하면 되죠. 이 방문신고할 때는 제출은 1인이 제출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다만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는 공동인증서라고 하죠. 옛날에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있으면 됩니다. 은행의 법용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방문신고는 신분증 제시해야 됩니다. 신고하러 가는 사람. 계약서는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원칙 미제출 이 말은 예외적으로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 되고요. 중개거래,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만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습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라 하더라도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했죠. 그러나 중개거래, 즉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라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제출 대행입니다. 271페이지 제출 대행. 제출을 대행, 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제출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했죠. 방문신고는 본인이 제출해도 되고 대리인이 제출해도 됩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당사자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신분증이 없고 법인은 자필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 회사니까.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를 대행하는 것은 오직 소속 공인중개사만 가능하고요. 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제출 대행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사람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제출을 소공이 대행, 소공이 소속 공개사죠. 소속 공개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 공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개업 공개사 위임장, 신분증 필요 없습니다. 실제 제출하는 사람, 대리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단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로 신분증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6페이지입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266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죠? 신고해야 될 사항. 저는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9가지를 암기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요게 이제 조금 뒷페이지에 바로 보면 있는데요. 이 9가지를 신고해야 되는데 1번, 2번은 공통적 사항이 아니고요. 3번부터 9번까지가 공통적 사항이죠. 그래서 266페이지 기본서에 보면 7가지인데 여기는 9가지 돼 있죠. 1번, 2번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요거는 공통적 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요 두 개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모든 거래, 옛날엔 3억 이상이었는데 2020년 10월 27일 이후부터 모든 거래,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이라고 하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 자금조달계획, 실입주여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만 증빙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입니다.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하고 과천, 광명, 분당 이런 데 일부 지역만 있는데 이 규제지역도 지금 2023년 상반기에 해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을 제외하고는 이제 곧 해제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죠.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자료 제출을 제가 한번 계약을 해보니까 어려운 게 잔금을 아직 치르지도 않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무슨 돈 가지고 잔금 치를 건지 통장, 잔액증명서 이런 걸 제출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 목적으로는 취득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집값이 자꾸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집값이 자꾸 내려가니까 이제 규제를 서서히 풀고 있죠.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경착륙하면 안 되니까요. 급격하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갈 때도 서서히. 우리 부동산 가격은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입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마 지금 이 내려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서서히 해야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면 경제의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자, 어쨌든 지금 266페이지는 공통적 사항인데요. 267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면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입주여부 자금조달계획의 경우는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는 모든 거래. 모든 거래라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비규제지역은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 법인
1인 기업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가지고 법인이 투기하는 게 많이 적발돼 가지고 이렇게 법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267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죠.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자, 그러면 이 법을 보면 우리는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주택이나 지금 토지가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돈이 되는 거는 규제를 하고 있죠. 돈 안 되는 거는 규제를 안 하죠. 돈 안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오피스텔,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자, 토지의 경우는 지분거래, 비지분거래가 있는데 먼저 비지분거래,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 비지분거래는 지분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기획부동산에서 지분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뭐 몇 분은 몇 해가지고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필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청계산 기획부동산 치보면 청계산 기획부동산 이런 거 한번 치보시면 이 청계산 거의 산꼭대기까지 한 필지의 토지를 수천 명에게 그 분양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획부동산이 지분거래를 많이 하니까 지분거래에 대해서는 더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자, 지분거래인 경우에는 수도권 등의 경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에는 지분거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외의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비지분거래인 경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는 1억 원 이상, 비지분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는 6억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이 있는 필지 가격은 제외한다. 즉 토지라고 하면 나대지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있는 거는 주택 취득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고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는 것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래가 투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67페이지 위에 보면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인이 투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도 그 옛날에 중개업을 할 때 보니까 손님이 왔는데 장모님이 회장이고요, 사위가 사장이고 아들이 상무인가 전문가 그렇더라고요. 왜 아들한테 안 주고 이제 사위한테 오히려 대표이사를 맡겼던데요. 그러니까 가족이 전부 다 임원들인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차 타고 와가지고 예를 들면 비용도 유지비, 차량 유지비 이런 거 전부 다 법인 자금에서 거의 다 비용으로 처리되겠죠. 그러면 세금 낼 게 거의 없어요. 법인세를 내는데 오히려 법인이 남는 게 없으면은 비용을 다 써버리고 나면 세금 낼 게 없죠. 일반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은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려고 그 돈이 많은 경우에 양도차익이 많고 집이 많은 사람은 법인 설립해가지고 법인 명의로 많이 취득을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법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인이 취득하려면 법인 등기 현황,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과 친족 관계인지 여부,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계약이 공급계약, 분양권인 경우는 제외한다. 예, 이게는 뭐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국가가 속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공급계약도 공급가, 아파트 분양가 딱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속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법인 등기 현황 제출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에 관한 사항,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경우에 거래 대상인 주택의 취득 목적, 그 다음에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 법인은 무조건 자금조달 계획 제출하라고 했죠. 금액과 상관없이. 개인의 경우는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급 방식, 투기과열지구는 증명자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 계획, 어떻게 이용할 건지, 법인이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뭐 법인의 본사 이런 거 아니면 상가 아니면.
자, 그 다음에 신고 필정 발급입니다. 273페이지. 오늘 하는 파트가 조금 어렵습니다. 273페이지 메뉴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수업을 들으면 이제 조금씩 더 보충을 하게 될 겁니다. 1월, 2월, 3월, 4월. 그래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끝까지 수업 들어야 되고요. 차라리 모를 때 수업 듣는 거는 좋은데 다 아는데 수업 듣는 게 굉장히 힘들죠. 자, 신고 내용 확인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정을 지체 없이, 옛날엔 즉시였는데요. 2017년에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즉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시간 안에,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걸 즉시,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번, 매수인은 신고 필정을 발급받은 때에는 계약서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법인 신고서, 즉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제출된 때 부동산거래 신고 필정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전자계약 시, 즉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부동산거래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신고입니다. 해제신고.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옛날에는 해제신고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다 였는데 지금은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소위 자전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걸 밝혔습니다. 자전거래. 국토부에서 개정 이유를 자전거래 방지. 자전거래라는 게 주식에서 쓰는 용어랍니다. 저도 주식은 안 해서 잘 모르기는 한데요. 뭐 예를 들면 주식을 100주를 매도 주문하고 100주를 매수 주문하면 200주가 거래된 것처럼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100주 팔고 100주 사기 때문에 거래 하나도 안 된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 거래가 활발하게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 부동산도 예를 들면 10억짜리 부동산을 팔려고 이걸 갖다가 거짓으로 15억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거예요. 15억에 신고를 했다가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돈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게 거래 사례로 남아가지고 손님 오면 이거 한 달 전에 15억에 거래됐다, 내가 금매로 13억에 팔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매수인이 2억 싸게 산 줄 알고 사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서 보니까 오히려 시세가 10억밖에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불측의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 깨졌으면 해제 신고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할 수 있었다, 지금은 해야 된다, 반드시. 자,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 신고 안 하면 거래 당사자만 처벌받습니다. 개업 공인회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입증서류 그리고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해제 신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해제 신고는 오직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있고 국가 등이나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 할 수 있을 뿐이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대행, 부동산 거래 신고든 해제 신고든 모두 제출 대행 가능합니다. 거래 당사자를 대행할 수도 있고요. 개업공개사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대행은 소속 공개사만 가능하다고 했죠. 보조원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9페이지 정정신청입니다. 정정, 그리고 변경신고인데요. 정정이라는 것은 오타를 고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건데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해제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했죠. 주지사, 종목 5개입니다.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거래 지분 비율,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입니다.
정정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없고요. 신고 필증에다가 정정상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오타 고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은 정정입니다. 자,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 X 안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은.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 정정 안 됩니다. 토지의 종류 정정 안 되고요. 부동산,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불가능합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성명을 다 정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인 박용덕이었는데 김용덕으로 바꿔버리고 주민등록번호 바꿔버리면 그건 딴 사람한테 거래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샀다가 다른 사람한테 다시 되팔고 그러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내야 되는데 바로 맨 마지막 매수한 사람 중간 생략 등기로 악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만약 주민등록번호 잘못 적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까 국토부에서는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랍니다. 그래서 정정 신청하는 방법은, 정정하는 방법은 신고 필증에 정정상을 표시하고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정, 변경, 신고 필증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적시가 아니고 다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역시 변경 신고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우리 기본서 280페이지에 보니까 변경 신고는 두 번째 줄에 등기 신청 전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등기 신청 전에.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자,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것 280페이지 그 박스에 기역 미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역 미연 되어 있는 거 이거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하고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순서가. 제가 제 방식대로 암기하려고 순서만 바뀌었고요. 8개는 똑같죠?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우리 교재에는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을 동그라미 기역에 같이 해놨기 때문에 7개로 되어 있고 저는 8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8가지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에는 8가지입니다. 우리 기본서에 박스 안에 7가지 기역 미연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본서에는 거기에 박스 안에 비읍에 제외라고 표시되어 있죠.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된다. 즉 공동매수인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3명이었는데 2명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4명으로 1명 추가하는 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역시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부동산 등의 면적, 가격, 공급가액, 옵션 비용도 변경은 가능한데 단 요거는 단독으로 변경 가능하므로 전자문서는 안 된다. 공급가액, 옵션 비용은. 우리 아파트 분양받으면은 옵션, 발코니 확장,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는 뭐 발코니 확장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꼼수를 많이 쓰더라고요. 발코니 확장 비용이 500만 원부터 심지어 5천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발코니 확장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겠죠. 왜냐면 어차피 발코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진 않는데 사실상 분양가를 편법으로 비싸게 받는 방법이더라고요. 요즘 보니까요. 자, 어쨌든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 선택 품목이에요. 옵션 비용. 뭐 요즘은 인덕션 뭐 이런 거 다 선택할 수 있죠.
빌트인, 냉장고 이런 거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단독으로 변경 가능하므로 전자문서는 안 된다. 계약 조건이나 기한인데요. 지분 변경, 도면 가기 8개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우리 기본서 280페이지 박스에 있는 내용인데요. 박스는 7가지로 되어 있지만 그 기역에 보면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2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고 저는 8개입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280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 이 계약서 사본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전에만. 등기 신청 후에는 안 됩니다. 변경 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정정 신청은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다. 정정이라는 것은 오타를 고치는 것이고, 변경은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281페이지 주택임대차 신고 32회 때 출제됐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제 2023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보니까 주택임대차 3법 중에서 2법을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해놨더라고요. 그 임대차 3법 중에서 2법이면 이 주택임대차 신고 요거는 개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그대로 가고요. 2법이 뭐가 있습니까?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요 2개는 개정을 검토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법을 개정하는 거는 이제 국회 통과돼야 되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입니다. 주택만 임대차 신고하지 상가 임대차 신고 안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 이때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이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외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입니다.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군지역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이런 데는 신고 대상 아닙니다. 가평군, 청평군은 경기도니까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현업에서 월세 3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이렇게 꼼수로 많이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또 앞으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월세를 60만 원 하면 신고해야 되지만 이거는 월세는 30만 원이고 관리비가 30만 원이니까 신고할 필요 없고, 이런 경우 이제 나중에 임대소득세 낼 때도 뭐만 하면 되고, 이게 월세만 하면 되고 관리비는 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도 탈세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꼼수를 많이 부리더라고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관리비 30만 원 받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미리 30만 원이라고 말했다면 이걸 처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미리 관리비를 설명하도록 하고 조금 약간 이제 법을 앞으로 개정하려고 하죠. 또 6천만 원,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둘 중에 하나만 초과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초과. 왜 6천만 원으로 만들었느냐, 이게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6천만 원으로 만든 이유가 최우선 면제 받는 게 지금 기타적이라도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으니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6천만 원 초과로 바꿨다고 하고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되어 있습니다. 유예되어 있지만 이제
그러면 2023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 이후 체결한 계약을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해도 처벌은 2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앞에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 해제 신고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주택임대차 신고도 30일이 되겠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주택 현황, 아파트인지 단독인지, 소재지, 건물명, 면적, 방의 수, 방 몇 칸인지 이런 것도 신고해야 되고요.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그 다음에 만약 계약갱신 요구에 해당하는 여부도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돼버리면, 예를 들면 가만히 있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2년 계약을 했는데 2년 계약을 했으면 2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인의 경우 반드시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5% 올려주고 살 거 아니면 나가라 이렇게 통보를 해야 돼. 통보 안 하고 가만 내버려 둬버리면 2년에다가 또 묵시적 갱신해서 2년 더 살 수 있고요. 이제 4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건을 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건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죠. 한 번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주택임대차 신고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신고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는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인적사항,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신고하면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신고관청이 발급을 하고요. 만약 정정을 하려면 정정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해제됐으면 해제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신고, 변경 신고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해제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변경 신고도 3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자, 전입 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단, 그 대신에 전입 신고할 때 계약서 원본을 첨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이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하고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여기서 말하는 임대사업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지금 10년은 임대를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세입자 바뀌더라도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표준계약서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규제가 까다로운 대신에 그 대신에 세제 혜택을 주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월세를 5%만 올리더라도 주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하죠. 그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LH, SH 이런 경우도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금지행위, 금정체계, 조사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준해서 적용한다, 준용, 적용 같은 말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고요. 직거래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되고요. 한 명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단독으로 할 때는 증명자료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계약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의무는 없고 다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 해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읍면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요.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도 이제 받을 수 있죠. 그 세입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세입자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건물주들은 세금 폭탄 때리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엇갈렸죠. 자,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 방문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갈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대리인은 안 되고요. 본인만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는 인터넷에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에서 그냥 입력만 하면 됩니다. 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떤 분 질문하더라고요. 나는 실장인데 내가 다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실장이 다 했지만 그거는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아이디 로그인 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 신분증 제출해야 됩니다. 제시해야 됩니다. 단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는 공동인증서로 신분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일방 제출입니다. 한 명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체결 사실 입증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 거래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체결 사실 입증 서류인데 계약서 미작성 시에만 입증 서류 제출해야 되고 계약서 작성했으면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계약을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문서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구두로 할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문서로 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제출입니다. 신고사항 기재한 서명 날인된 계약서 제출 시 주택임대차 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그냥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서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전자계약 작성하면 전자계약서 쓰면 부동산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모두 할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하면 285페이지입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법상 신고했을 때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관련법이란 민간임대주택특별법하고 공공주택특별법을 말합니다. LH 국민임대 30년이면 LH에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따로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다.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단 임대차 계약서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줘야 되니까. 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때까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유예했었다. 2023년 5월 말까지는 유예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이 2023년 10월 달에 보기 때문에 이제 이 과태료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32회, 33회 때는 과태료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유예됐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외국인 특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